저는 20년 넘게 가게 재정과 세무 상담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상담을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라는 후회 섞인 한숨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께 용돈 드렸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요? 저는 이런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상대방의 표정에서 놀람과 억울함이 동시에 보입니다. 평생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린 돈인데 그게 어떻게 세금이 되냐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조항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돈이든 자녀에게 준 돈이든 금액과 방식에 따라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무서는 계산기를 꺼냅니다. 얼마 전 실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직장 퇴직 후 모아둔 퇴직금을 일부 떼어 부모님께 8천만 원을 드린 한 분이 계셨습니다. 효도하려고 한 선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무려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법 어긴 것도 없고 부모님을 도와드린 건데 이게 왜 세금이냐고요. 그날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10년간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금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마음 편히 효도하면서도 세금 걱정은 없도록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건 용돈이고 생활비니까 세금하고는 상관없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부 맞는 건 아닙니다. 세법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달 몇십만 원씩 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드리는 돈, 혹은 병원비, 학비처럼 쓰임새가 분명한 돈은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금액과 용도로 판단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매달 20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5년 넘게 송금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게 생활비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생활비라면 통상 100만 원 내외로 보고 그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조사 과정에서 비과세 생활비의 합리적 범위를 자체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이분도 10년간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라고 해도 10년 동안 주고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5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도 동일하게 5천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순간 그 초과분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은 최소 10%에서 시작합니다. 즉, 초과분이 1억 원이면 세금만 1천만 원이 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냐 하시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증여라는 법적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하면서도 세금에 발목 잡히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는 실제 절세 설계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장 인상 깊은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죠. 퇴직 전에는 월급에서, 퇴직 후에는 퇴직금에서 일부를 떼서 보냈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나자 총액이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금액이 10년간 누적돼서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면 세무서가 증여로 본다는 걸 말입니다.
세무서가 통보한 과세 표준은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니 세금이 400만 원. 여기까진 그래도 이 정도면 하고 납득하려던 순간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붙습니다. 결국 400만 원이던 세금이 480만 원의 이자까지 더해져 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부모님 계좌를 무작정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계기가 발생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큰 금액의 예금이 생겼는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계좌로 들어온 경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 10년간의 거래를 확인하는 경우, 이럴 때 부모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추적하고 그 금액이 한도를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상속세 조사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과거 송금 내역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금액을 줄이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설계했던 부모님 용돈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금액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10년간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이를 연간 단위로 나누면 연 500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즉, 매달로 나누면 약 41만 원까지는 안전권이라는 거죠. 물론 부모님 생활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이 금액보다 더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활비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대신 내드리는 경우 송금 내역에 아파트 월세 대납이라고 기재, 병원비, 약값을 송금할 때는 병원 진료비로 표기, 전기가스 요금을 대신 내줄 때도 계좌 이체 메모를 남김. 이렇게 용도를 남겨두면 세무서에서 조사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한 분은 매달 80만 원씩 부모님께 송금했지만 그중 절반은 병원비, 나머지는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걸 명확히 기록해 증여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시금 송금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3천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금액이 한도 초과분이면 즉시 과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할 땐 본인 명의로 결제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직접 계약하고 송금 메모에 대납 표시를 하거나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송금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금액과 송금 방식에 대한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금액 조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이미 목돈을 드렸거나 앞으로 큰 금액이 필요할 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관계를 설정해서 송금 성격을 증여가 아닌 거래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용증입니다. 부모님께 큰 금액을 드릴 때 그냥 보내면 증여가 되지만 빌려드린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차용증은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을 명시, 실제로 일정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음, 상환 내역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도 증여가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부모님께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자주 권합니다. 단, 이자율을 너무 낮게 잡으면
시가 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연 4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가족 고용 계약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 사업장에서 단순 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사무 보조, 상담 지원, 홍보 활동 등 실제로 가능한 업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이는 증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고객은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니를 고문, 직함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급여는 소득세가 일부 원천 징수되지만 증여세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가입 자격까지 얻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 계약을 활용하면 효도도 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부모님께 목돈을 드린 뒤라 이제 와서 어떻게 하죠?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과거 송금 내역이 드러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방법은 기한 후 신고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 기간을 놓쳤더라도 뒤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는 미신고 가산세 20%가 붙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도 조기 납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세 분할 납부입니다. 세금이 한꺼번에 나와서 부담이 큰 경우 6개월 이상 2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지만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족 간 자금 흐름 재구성입니다. 이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간 돈이라도 실제로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고 다시 자녀에게 돌아왔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금융거래 기록이 명확해야 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손 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두면 가산세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지원할 때 현금 송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법상 현금보다 현물 지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자녀가 직접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해서 부모님께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계좌로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는 보험료 대납입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생활에 필수적인 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납부하면 부모님 계좌에는 금액이 찍히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품, 제공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가전제품, 의료기기, 차량 등을 자녀가 직접 구입해드리는 경우 역시 현금이 계좌로 들어가는 것보다 증여 의심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가전이나 의료기기처럼 고가 물품은 구매 영수증과 함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부모님이 시골집의 오래된 보일러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컸습니다. 아들이 8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대신 직접 보일러 교체 계약을 하고 시공비를 결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렸지만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돈을 직접 드리지 않고 생활 환경이나 필수 지출을 대신 해결해주는 방식은 효도와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올해만 또는 이번 달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은
10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올해 부모님께 드린 금액뿐 아니라 과거 10년간 누적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드리고 2024년에 3천만 원을 또 드렸다면 2029년이라는 10년 기간 안에서 이미 6천만 원을 준 셈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1천만 원 초과했고 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이번에 2천만 원 드렸는데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과거 송금 내역이 합산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 항상 10년 설계표를 만듭니다. 과거 송금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 앞으로 계획된 지원 금액을 미리 배치, 큰 금액이 필요한 시기는 10년 주기 이후로 조정.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증여세를 피하면서도 부모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0년 주기가 끝나면 비과세 한도가 리셋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년 주기가 끝났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5천만 원 한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효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서 부모님께 안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릴 때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행 가능한 예시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황 점검.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드린 금액과 용도를 정리합니다.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메모, 영수증 등을 모두 확보합니다. 2단계 금액 배분 설계. 10년간 총 5천만 원 한도를 기준으로 연간 금액을 배분합니다. 월 40만 원 내외는 안전 구간, 이 이상이면 용도 명확화 필수. 3단계 현물 지원 활용. 현금 송금 대신 월세 의료비 보험료 공과금을 직접 납부. 가전, 의료기기, 차량 등 물품 지원은 영수증과 용도 기록 보관. 4단계 계약 관계 설정. 목돈 지원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가능하다면 가족 고용 계약을 통해 급여 형식으로 지원. 5단계 10년 주기 관리. 과거 10년 기록을 확인해 한도 초과 시기 파악. 큰 금액 지원은 주기 종료 이후로 미루는 전략 활용. 예시로 부모님께 월 50만 원을 드리고 싶은 경우 그중 30만 원은 생활비 명목, 20만 원은 보험료 공과금 등 현물 지원으로 분리하면 증여세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효도하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주다 보면 나중에 세금이 효도를 갉아먹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과 생활비. 마음은 100% 효도지만 세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체크리스트를 습관처럼 확인하시면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오래도록 부모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 생활비 증여세 예방 체크리스트. 10년간 누적 금액 확인. 과거 10년 송금 내역을 정리했는가? 누적 5천만 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송금 용도 기록. 계좌 메모의 생활비, 병원비, 월세 대납 등 구체적 기재. 현금보다는 사용 목적이 드러나는 지출 방식 선택. 현물 지원 비중 늘리기. 주거, 의료, 보험, 공과금 직접 납부. 고가 물품은 영수증과 사진 기록. 계약서 작성. 목돈은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가족 고용 계약으로 급여 형태 지원. 10년 주기 관리. 큰 금액은 주기 종료 후 지원. 필요시 전문가 상담으로 계획 재설계. 여러분, 효도는 오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지원이 끊기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되면 부모님도 마음이 불편해지십니다. 제가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며 느낀 건 세금을 아끼는 것이 곧 효도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돈이라면 그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꼭 미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